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기획하고 복지TV가 제작하는 2023년도 장애계 핫이슈 탑5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는 장애인의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권익 옹호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11개의 회원단체, 당사자 단체가 있어서 최대의 장애인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장애계 핫 이슈 탑5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모신 분들, 언론사들, 장애인계 언론사에서 어떤 것이 올해의 핫 이슈인지 의견들을 모아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진행하면서 우리가 올해의 핫 이슈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과 어떻게 해결책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토크쇼가 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인환입니다. 먼저 출연자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 인디고의 이영석 편집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인디고라는 장애 중심의 인터넷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올해 주요 탑 장애 이슈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더 인디고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 인디고에 대한 설명 같은 것 좀 더 추가를 해주시면. 네, 더 인디고는 좀 어려요. 현재 지금 창간한 지가 한 4년, 내년 한 3월 되면 이제 만 4년 정도 되고요. 기자 주로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당사자들이 주로 기자 활동도 함께 하고 있고, 저는 기자 활동하면서 편집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단순하게 장애 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의견들을 좀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장애 관련 신생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우리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셜포커스의 윤여민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전 소셜포커스의 윤현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소셜포커스는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여성, 아동 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는 인터넷 매체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웰페어 뉴스의 박성용 보도팀장님이신데요. 우리 웰페어가 복지TV하고 같은 그룹사인 것 같은데, 본인과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페어 뉴스 박성용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의 장애인 신문인 장애인 신문 함께 운영하고 있고, 또 온라인 매체인 웰페어 뉴스 함께 운영되면서 다양한 복지 관련 소식들, 장애계에만 그치지 않고 여성,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소식들 다루고 있고요. 현재 복지TV 통해서 뉴스,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다양한 소식들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2023 장애계 핫이슈 탑5 토크쇼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운 마음인데요. 오늘 장애계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좀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5개 5를 뽑았을 때의 첫 번째 주제가 다 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그런 보도를 뽑아주셨어요. 장애인 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원래 왜 이것을 공통으로 뽑아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이용석 기자님께서 장애인 차별과 관계에서 언론사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올해는 유독 장애인 차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인권위에 진정되었는데 기각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근육 장애를 가진 분이 식당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했는데 기각이 되어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전동 휠체어나 혹은 이제 수동 휠체어도 마찬가지겠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일상차별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저도 저 경복궁에 갔다가 그 주변의 식당에서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비일비재하지만 그 사안 자체가 우리 장애 당사자분들한테는 좀 제법 좀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시에 저희 더 인디고 쪽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식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얼만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이 같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 식당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 식당이 카트를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그 통로에 전동 휠체어가 자리를 잡았을 때 카트를 움직일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카트를 이용하는 문제, 식당에서, 그 다음에 이 전동 휠체어가 그 카트의 통로를 막았다는 이 물리적 현상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되짚어 보면 거기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인권위에서는 당시 식당을 방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했어요. 식당 측의 입장만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저 인디고 측에서도 결국 당사자 입장에서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서 좀 크게 이슈화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현수 기자님, 그 보도가 되고 나서 예. 거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면은 그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거기 이제 그 식당 측에서도 봤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거나 그런 결과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요. 당시에 식당 측에서는 이 당사자분, 그러니까 차별받은 당사자분이 식당에 영업방해를 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라서요.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불거진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터넷 뭐 FM이나 기타 등등의 인터넷 매체에서 관련되어 있는 장애 차별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사자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현재 지금 그게 아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장애인의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식당의 운영상의 그 문제가 장애인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걸 인정해 준 사례가 오히려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행정심판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원래 이슈로부터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윤현민 기자님, 소셜 포커스에서도 원래 그 차별에 대한 문제, 그 기사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매체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 중에서 다뤘던 주요 기사 중에 소개를 드리자면 고레일 장애인 탑승 거부 사태 관련해서 집중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려고 무궁화행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전날에 열차 예매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란 신분을 이미 밝혔고 사전에 휠체어 리프트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이용 당일날엔 휠체어 리프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고 나중에 뭐 20여 분 지난 후에 다른 열차로 대신 하게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에서는 마땅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단순하게 영무원과 승무원 간 소통 부재라고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쳐서 장애인 인권 저희 매체에서 봤을 때 장애인 차별
그 사례로 분류한 그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도봉구에서 있었던 그 전동 휠체어 장애인 출입 그 논란 사태도 그렇고 제가 앞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저희 매체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해묵은 과제로 계속 남아 왔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장애인 인식이라든지 장애인 공감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가 됐든 간에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누군가가 됐든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자가 뭐 불합리하게 겪고 있는 피해나 뭐 불편들이 있으면 그 피해나 불편들을 각자 서로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접근부터 좀 더 진지하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포커스에서 그것을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그 코레일 쪽에다가 항의도 하고 해서 네. 사과도 받고 그다음에 그 내부 규정도 일부는 수정한 걸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 규정 중에 일부는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근본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해당 문제가 됐던 영무원과 승무원이 전보 조치가 됐습니다. 네. 그 영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에서 근무하는 분이고 네. 승무원이라는 거는 열차 열차 안에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맞습니다. 서로가 이제 장애인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그런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양측 주장이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무전 신호를 서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전혀 그런 신호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이 아니라 코레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장애인이 열차를 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웰페어 뉴스에서도 이런 차별에 관한 문제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물리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미디어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흔히들 묻지마 범죄 예고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왔던 것이 정신질환 가해자,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언론들이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서 좀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좀 주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기사가 올라왔던 댓글들이나 그런 걸 살펴보면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그 불안감들이나 그런 걸 굉장히 좀 많은 것 얘기를 토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언론에 나왔을 때부터 시작 단계부터 했을 때 이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애초에 그런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워 사용하다 보니 좀 미디어가 좀 혐오에 좀 장이되고 있지 않냐 그러한 좀 비판이 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게 사실 이거는 미디어나 언론 전반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할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 사실 좀 반복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아이 레벨을 맞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눈높이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많은 언론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를 좀 많이 띄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자체로서 이미 보도 자체에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눈높이, 아이 레벨을 맞춰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에 좀 장애인의 좀 정서적이거나 좀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좀 CCTV 영상들이 좀 자주 노출돼요. 근데 이 노출되는 영상들이 그 사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시 영상을 할 때도 그 영상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전반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듯이 하는 걸 그걸 뭐 다운샷이라고 하나요?
네, 틸 다운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태도 자체가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많은 사고들이 정신장애인들 때문에 생긴 일이다, 원인을 라고 하는데 정신장애인들이라고 하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신장애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조심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신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위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보통 그 이제 가해자가 자신이 그 이렇게 나중에 그 사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정신장애 문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는 않나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사실 그 사안을 바라볼 때 그 사안이 구체적으로 왜 일어났는지 그 시작 단계부터 사실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를 강조해선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언론들이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하면은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조현병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감 괜히 그런 혐오감만 높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밖에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는 사태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엄연히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정신질환자분들, 정신장애인분들 저희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례를 갖고 그거를 그렇게 돋보기로 보듯이 그렇게 크게 부각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이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된 사회에서 잘 사는 모습 이런 것을 기사로 뭐 내보낸 적은 저도 못 본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계속 동일한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보이면서 이 자극적인 어떤 기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영숙 기자님. 법을 좀 더 강조하고 법을 좀 수정을 해서 네.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것은 차별이다, 이런 것을 금지하는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이런 식의 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견에 의한 그 보도는 일종의 우리 사회의 일종의 클리셰 같은 보도예요. 전형적인 보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묻지마 범죄, 지금은 이제 이상동기 범죄로 이제 네이밍이 바뀌었는데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저지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니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일종의 소위 말해서 스스로 자위하는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지난 그 서현역 사건 이후에 이게 폭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근데 정부조차도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법 입원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입원이 뭐냐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입원 여부를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소위 말해서 강제 입원의 한 형태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는 그 정부와 언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들은 어떤 시그널을 받게 되냐 하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고립시키고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정신병동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종의 기반 자체가 흐릿해지는 방식이 되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조차도 사실은 요번에 왜 올해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질환
지원법을 정신장애인들은 근거하게 한다는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정신질환법 지원법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 중에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또는 조항이 마련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장애복지법상에도 그다음에 정신질환보호법에도 어느 쪽에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상태에 지금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로드맵도 현재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는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냐, 그렇죠. 그분들도 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의 그런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윤여민 기자님, 우리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요즘 하고 있잖아요. 네. 법정 의무 교육이기도 하고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런 차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인식 개선에서 그 어떤 효과라고 그러니까 또는 뭐 이런 거기 차별이 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 저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어왔고 지금도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쌍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그냥 왜 그 차별이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굳이 구분하고 차별이 됐든 배제가 됐든 자꾸 이런 단어들이 횡행하는지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정작 그런 노력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이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이렇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승용 기자님,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서 이런 차별을 언론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올바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언론에서 좀 리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도 뭐 영상 보도 관련해서 뭐 가이드라인이 나오곤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각 장애 유형별 그런 거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 자체가 없다 보니, 그리고 실제 저희 같은 장애계 언론을 제외하고서 일반적인 흔히 많은 언론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장애 감수성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 사안만을 좀 바라보는 경향이 좀 너무 큽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그 뒤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이 좀 굳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 언론 차원에서도 그 지금 현재 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나 뭐 그런 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디어나 언론 쪽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별도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장애인에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장애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 기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미디어나 언론이 딱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럼 장애 감수성도 같이 높아지고 그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게 된다면은 이 문제는 반복될 거라 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예산제인데요. 이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장을 해서 윤 정부에서 이것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윤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 예산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활동보조 예산 전체 중에서 10 내지 20% 정도를 각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네, 벌써부터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활동급여 시간 자체가 부족한 마당에 이 가운데서 개인 예산제, 그러니까 각자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인력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그 지적들이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설계 당시부터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데 서울, 경기, 세종, 충남 이 네 곳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모의 적용 참가자를 그러니까 150명 120명 정원으로 두고 지금 모집 중인데 절반도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52명이니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거죠. 2026년 본사업 시행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는데 지금 시범사업 단계에서조차 지금 이런 식으로 삐걱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견되면 2020년 본사업 시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 예산제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개인 예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제6차 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좀 윤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활동 지원이 지금 대표적으로 개인 예산제가 형태가 모델이 두 개입니다. 그 급여 유연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 지원 급여의 좀 10%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모델인데 좀 급여의 20%를 좀 활용해서 좀 간호사, 좀 수어 통역사 등의 좀 전문 인력에 제공하는 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모델인데 이게 사실 취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활동 지원 급여 시간을 쪼개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항상 장애인 당사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 24시간 활동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 부족한 시간마저 쪼개서 이거를 하게 된다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또 그겁니다. 이 활동 지원 시간 개인 예산제를 만약 참여한다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곳이 없어요. 지금 형태로. 그러니까 인프라 부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개인 예산제를 어떻게 쓰고 있냐 물어보면 장애 관련된 소모품이나 건강식품 구입 그게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 선택할 수 있을까? 활동 지원 시간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2026년부터 이제 본 사업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좀 계획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현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계속해서 약간 긴축 재정을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물론 예산을 늘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활동 지원 시간이 좀 중점적으로 늘렸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 예산제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그만한 예산이 따라올 수 있을까? 사실 그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만큼 이제 정부가 예산을 더 집행을 하도록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 예산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쪼개가지고 그 중에 이제 10%나 20% 수준에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건데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 예산제의 외국의 문제들도 다 활동 보조 서비스에서만 쓰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한데 활동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이런 예산제를 이용해서 하는지 여기 외국 사례로 혹시 아시는지요? 네. 개인 예산제는 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다음에 미국에 몇 개의 주가 하고 있고 현재 이제 호주도 지금 하는 지역이 있고. 근데 문제가 불거졌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개인 예산제 사실상 개인 예산제는 아니고 개인 예산제 형태를 띤 소위 말해서 현물 서비스, 새로운 현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국도 처음에는 현물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왜 그러냐면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A, B, C, D 규정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가져가야 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방식.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직접 사서 쓰겠다 하는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주장되었고 그것이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시행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당연히 활동적 서비스를 잘라먹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자기결정권이 명확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체장애인 중심 그 다음에 고학력자에게는 꽤 의미 있는 제도였다고 한다면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등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저항력이나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매우 불리한 제도였다. 그래서 제도 안에서의 그 편차 문제 때문에 그 내부에서 꽤 시끄러웠던 제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발달이나 기타 인지적 장애가 가시는 분들은 다른 형태의 현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사실은 좀 형태, 외형적인 형태는 개인 예산제가 맞긴 하지만 결국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활동전 서비스를 잘라먹는 방식, 5%하고 10%죠. 그러니까 민간이 5%고 서비스가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는 약 10%까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현재 지금 모의 적용 단계에서는 조금 그 범위를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활동전 서비스 예산이 얼마냐면 1조 2천, 내년에 하면 1조 2천억 정도 돼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 처리되는 비용이 매년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에서 20% 정도가 불용 처리되는데 정부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이 불용 처리된 예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이게 주장이 이게 뭐냐면 현재 활동전 서비스 비용이 불용 처리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활동전 서비스를 응당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활동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칭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진 대신 그 비용을 다른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활용하겠다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은 늘리지 않고 서비스를 늘리는 소위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의 제도가 되게 되면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는 거죠. 모의 적용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현재 지금 모의 적용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엄청 좋대요. 그 비용 그러니까 모의 적용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현물 서비스를 새로운 형태를 받으니까 그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면은 거기서 10% 정도만 차지해도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보조기기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기의 만족도가 꽤 높을 것이다. 하지만 보조기기가 보통 연한이 5년, 6년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 동안은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또 무엇을 이용하느냐? 사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현재의 제도 설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현물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은 물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식은 그다음에 불용 처리된 예산 쓰는 의도는 좋으나 현재 미국은 사실은 현금 서비스도 같이 하거든요.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분명히 있다. 미국도 있고 호주도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좀 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고 해서 이제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던 등급은 폐지됐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 등급이 존재하면서 사실상 폐지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원래의 취지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일종의 편법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급을 하면 좀 선택권이 좀 좋아질까요? 우리 기자님 좀 말씀, 윤 기자님께서. 비용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아, 네. 비용을 좀 많이. 네, 그러니까 충분한 비용 없이 효과를 보려고만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작용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아예 외국처럼 서비스를 받을 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거냐 해갖고 현금을 받으면 그것을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영수 처리하거나 이런 이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고 정산하는 걸 지원하는 제도를 따로 만들면 좀 더 이상적인 어떤 제도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장애 유형별로 맞춰서 개인산지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 그걸 하려면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현물 위주의 서비스 방식인데 사실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당장 이거 우리 이제 개인산재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도입할게. 대신에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좀 잘라낼 거야. 그 얘기를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그 10%, 10% 내지 그 정도를 포기할 만큼 과연 이 개인 예산제의 이 현물 서비스를 받을 지금 가치가 있을까? 이분들이 당사자분들이 느끼기에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 지방 쪽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홍성의료원하고 장애인복지관 합쳐서 좀 4곳밖에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마포구는 사용처가 30곳에 달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분과 또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의 지역 간 편차도 좀 계속 발생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 유형에 따른 그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되고 지역 간에 있는 편차도 함께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활동 지원 제도 안에 서비스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면 방문 목욕, 방문 간호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용률이 높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주치의 제도라고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거의 실적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예산제도 굉장히 명분은 있는데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시범 사업을 하면 모든 것을 역량을 다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시범이 끝나고 실제로 할 때까지 그 만족도가 유지될지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왜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에 기울여서 제대로 된 제도를 못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혁신적으로 정말로 저희 제도를 잘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들의 어떤 정책 참여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사실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이제 전제가 좀 있겠죠.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이 장애인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개인 예산제는 편차가 되게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비용이 활동적 서비스 예산을 잘라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활동적 서비스를 많이 받는 유형, 그다음에 적게 받는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별 편차가 되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편차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상태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예산, 그다음에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만약에 그 현금 서비스도 충분히 이것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 개인 예산제를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꽤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죠. 현재의 무슨 뭐 보조기기나 아니면 자동차 개보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의료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그 이동의 수단이나 택시비나 이런 교통비까지도 포함하는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비까지도 포함을 좀 넓게 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실제로 이게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물론 이제 개선이 되겠죠. 이게 본 사업이 넘어간다 해도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만들었던 다음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이걸 받게 되잖아요, 제도로.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계속 실효성을 갖추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현재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끝까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지는 여전히 좀 모호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제도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조항화하던가 법적 근거를 갖추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게 이제 자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이제 좀 보장하면서 그 필요한 서비스를 서게 하려면 현재 있는 서비스에 그냥 단순히 선택권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이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 특별운전수단이라고 해서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뭐 있는데 보통 이제 자기 지역 내에서 이용만 가능해서 장애인도 사회 활동을 하려면 다른 이제 지역으로도 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장애인들이 그 활동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이제 강력화한다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현재 차량도 부족한데 강력화까지 하면 차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특별운전수단은 이제 휠체어 이용자만 서게 하고 바우처 택시를 좀 더 이제 활성화해서 좀 적응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별로 또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 기자님께서 법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7월이었죠. 좀 교통약자의 좀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가 됐었고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근 광역 지자체를 통해서 좀 어디든 이동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좀 골자로 하는 게 이번 특별교통수단 강력화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영된 곳이 많지는 않았었죠.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 범위도 도라고 치면은 그 도 안에서만 운행 지역이 한정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동안 제기됐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특별교통수단 강력화가 그동안 장애인에게 주장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강력화가 이제 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휠체어 이용자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걸 숫자로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러한데 그리고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선은 한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지금 현실에서는 아직도 당사자분들께서는 불편을 좀 호소하는 상황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고 앞으로 좀 다양한 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석 기자님,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차 한 대에 운전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네네. 예, 또 장애인이 예약하는 시간도 그 시간대만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은 운전원도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네. 예, 뭐 계속 이제 근무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24시간을 장애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만 움직이고 그 외 시간에는 집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때까지 그래왔죠. 상황이었다면 이걸 해결하는데 뭐 200 몇십억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약 한 238억 정도의 이제 구체안을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 구체안의 쓰임은 이거예요. 일단은 우선 가장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콜의 증차가 우선 목적. 그러니까 거기 이제 현재 지금 150명 한 대로 지금 기준이 마련돼 그걸 100명 한 대로 확대하겠다는 것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광역화하는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두 가지가 골자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각자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나머지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은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아마 장애인 콜택시가 한 650대 정도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50대가 매일 그렇게 운영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한 50%가 운영되고 나머지들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광역을 이용하게 늘어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대기 시간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광역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광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광역을 나가는 차만큼 시내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숫자는 줄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운영률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는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릴 확률이 꽤 높다, 개연성이. 서울이 이럴진데 부산, 그다음에 뭐 인천, 그다음에 뭐 울산 어느 정도 꽤 큰 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죠. 가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2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 대가 나가면 한 대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 to 6 퇴근해야 되면 그다음에는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행은 됐으되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이 잡히고 새로운 방식,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이것이 안정화되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의 시행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또 과연 몇 개나 되냐. 150대 한 대에서 100명 한 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또 몇 개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제도, 시행령은 시행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과 제도의 괴리 같은 것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법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150명당 이제 특별교통수단은 한 대 이게 이제 의무로 네네, 그렇게 의무죠.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면 차가 한두 대밖에 없는 그렇죠. 데도 있으니까 네. 그런 데는 좀 더 기준을 이제 낮춰서 차를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 기자님, 우리가 차가 한 대면 기사를 2명을 써서 교대 근무하면 차는 24시간 운영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좀 더 들이면 굳이 차를 다 운전하는 수만큼 차를 안 사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 지역에 그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교통약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역센터가 따로 만들어서 콜센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차를 중에서 일정 비율을 이제 그쪽으로 배정을 하게 되니까 차가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한데 이 문제가 24시간 운영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우려가 있지는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2018년도에 국토부가 내놨던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안 이후에 5년 만에 내놓은 시행령 개정인데요. 그나마 시행령 내용도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폐해를 이미 안고 시작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대수도 그렇고 운전원 수도 그렇고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용 시간, 이동 범위를 무턱대고 넓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기 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를 구현할 만한 기반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억지로 이미 시작하다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전원수도 거의 그대로고 차량 대수도 거의 그대로고 그 상태에서 이동 범위만 늘어난다고 하면 대기 시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제도 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예상했어야 하는 부작용입니다. 이거. 예. 우리가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이 자유로워야 장애인도 사회 참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또 굉장히 개편을 해서 운영 방식을 달리하면 또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의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계속 이제 주장되었던 게 탈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예, 탈시설을 이제 만들어서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전부 이제 해서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로 나와서 자립 생활을 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것에서 탈시설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탈시설을 하지 않고 지역에 이제 시설이 거주 시설이 있는 것은 거주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그 집단 생활을 통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한다거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또 법안이 이제 준비됐던 게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었거든요. 이용석 기자님. 네. 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되지는 못했고 발의는 됐었죠? 4개가 발의됐죠. 예, 이게 법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왜 하나도 통과가 안 되거나 이게 대안 법안도 마련됐는데도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선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장애계에서 주장된 이유부터 이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간에는 무슨 20년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의 대체법안 같은 형태로 서비스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초기에 만들어졌던 법이었고요. 이런 법이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바뀌면서 계속 이제 국회에서 계속 폐기되는 수순을 밟다 보니까 이 법도 초기에 한 200조에서 되게 슬림화된 형태로, 이거 기본법 형태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만 4개가 최혜영 의원안, 장혜영 의원안, 그리고 이종성 의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안이 있어요. 사실상 김민석 의원안은 정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안들이 4개가 있는데, 최희영, 장혜영 의원의 안은 대개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이 약간 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마련돼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대안법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탈시설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민석 법안에 보시면은 탈시설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대신에 이제 자립생활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었고요. 그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 정부에서 그게 이제 제가 장애인,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제가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 모두 포함한 방식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상태고, 나머지 법안들 그다음에 최혜영 장애인 안에서는 탈시설을 분명히 명문화한 상태의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법안들을 만들어진 거의 문제는 거기 13조에 보시면 이제 잠깐 이제 구해서 봤는데 13조에 보시면은 탈시설도 그다음에 자립 지원에 대한 조항도 없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대체 13조에 보면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주거권으로 대체한 상태로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방인가 사항에 보시면 거기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제적으로 장애계에서 주장하는 탈시설의 개념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체법안 안에는 원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안에는 장애인 권리 구제에 대한 조항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제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다음에 소수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체법안에는 그것들이 싹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의 권리보장법을 굳이 제정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탈시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 왔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냐면
시설에서 수용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삶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화합해서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탈시설의 대상 장애인들은 그게 또 많지도 않아요. 약 한 28,000명? 15,000개 시설 중에서, 1,500개 시설 중에서 한 28,00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수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저 역시 시설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면 매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찬반의 논리로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탈시설에 대한 방식,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같이 사는 게 맞죠. 이분들이 그 지역사회로 가는 게 방인데, 그거를 어떻게 좀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탈시설에 대한 대전제를 찬반의 논리로 가져가게 되면 이건 답이 없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갇혀서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 현대사회에서. 그 다음에 평등과,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하는 국가, 민주국가에서 이게 옳으냐 하는 걸 다시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기자님, 우리가 사실은 탈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장애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애인이 집에 한 분 있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고 돌봐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시설에 맡겨서 이제 이렇게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부모들 중에서도 탈시설이면 시설을 다 없애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설을 운영했던 분들은 이때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시설에 있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우리를 악의 핵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니냐. 좋은 서비스를 해서 그 시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만, 시설 자체를 모두 없애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탈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좀 입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 그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탈시설 네이밍에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말 그대로 탈시설은 시설에서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탈시설이 절대 선이고 사회 전체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어찌 보면은 본래 그 자립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을 본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유엔 장애 권리협약 CRPD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 규정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헌법 14조의 거주 이전 자유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CRPD 19조 조항을 봐도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조항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후회되지 않고 또 격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완전체 통합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두 각자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은 그 시설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 시설에서 남겠다고 하시는 분도 일종의 선택이고요. 시설 밖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것도, 그것 또 다른 선택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어느 한쪽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박 기자님, 우리 장애인들이 이게 법이 지금 이렇게 탈시설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가다가, 이게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법안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거는 탈시설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자립 아니냐. 그래서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목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탈시설이 포함됐다고 보면 이 탈시설이라는 단어는 넣지 말자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대안에서도 자립생활이라고 해서 가자,
라고 했는데 그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또 장애인 운동권도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법안이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이게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하면 폐기가 되면 내년에 저 총선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좀 통과를 시켜놓고 부족한 부분을 좀 따듬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떤 묘법이 없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거를 과연 사실 이 탈시설에 대한 이 논쟁 자체가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계속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해서 바꿔가자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탈시설에 대한 단어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죠. 탈시설, 탈시설화를 얘기하는 곳도 있고 자립생활을 얘기하시는 곳도 굉장히 사실 많은데, 근데 어떠한 단어의 선택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서 시설에 남으실 분들은 남고 원하는 분들은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형태로 지금에 있는 시설을 모두 폐지하고 한 번에 지역사회로 나오는 형태를 할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어쨌든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전장현을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장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전장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만나서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이제 그 면담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취재를 했었거든요. 탈시설에 대해서 이제 박경서 상임노동 대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끝끝내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호자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그 장애인 권익 지원 과장직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냥 보호자를 형태로만 나왔어요. 탈시설보다는 좀 지역사회 자립 탈시설화, 서울시가 좀 탈시설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전장현의 논리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맞을 수는 없죠.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탈시설이든 탈시설화든 자립생활이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한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계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지 탈시설 로드맵도 나온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탈시설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로만 계속 흘러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좀 피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좀 미래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석 기자님, 우리가 탈시설에서 시설에 나오면 개인이 그 생활하는데 그 소득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그 기반이 필요한데, 그런 기반이 주어지는 것이 환경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설에서 내보내면 오히려 방임이 될 수도 있고, 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희영 의원이 발의했던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있어요. 탈시설 그 지원법에는 탈시설의 기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기간을 약 한 10년 정도로 잡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이분들을 모두 내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10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이 된다.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자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전제는 있죠.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그 탈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탈시설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정책화하자라고 하는 논리니까 사실은
현재의 자립생활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이 제정되고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갖춰 나가는 전제를 갖추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장애인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그 자립생활 그 시범 사업 들어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꽤 제 결과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꽤 좋아요. 만족도도 당사자들 만족도도 꽤 높고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반만 마련되면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설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도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예? 반대하는 쪽이 주로. 그다음에 요번에 뭐 이기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의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동물에 비유돼 가지고 뭐 까마귀의 지능이나 아니면 앵무새의 지능은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식의 논리가 과연 합당하냐 이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쓸모 아니면 지능의 여부를 따져가면서 이 사람들은 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갖추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제는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이분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만 징역, 그러니까 가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갇혀 사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갇혀 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왜 제3자가 누군가가 반대할 명분을 갖냐 이거죠. 그 권리 누가 줬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단순하게 탈시설에 대한 용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탈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뭐 CRP 19조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탈시설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법적으로 가둬둬야 되고 누군가는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 경직되어 있는 사회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것이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 기자님,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인권 침해 문제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탈시설이 좀 더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공격을 받아서 이제 이사진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교체가 되고 나서도 시설이 폐쇄되거나 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탈시설이 계속 강조되고 시설의 문제가 강조됐는데 왜 시설이 폐쇄하는 실적이 왜 없는 걸까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지금 앞선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갇혀 산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럼 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그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가두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보호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각종 제도나 그다음에 시스템이 갖춰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식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갇혀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교통사고나 병을 얻어서 만약에 인지의 장애를 갖게 되면 이분들은 무조건 가둬놔야 되나요? 시설에 넣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럼. 네. 그러면은 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네. 각자마다 사람마다 부모마다 각자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시설에 맡긴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 그분들도 그럼 가두는 건가요, 자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가두자고 하는 개념하고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모들을 가두는 거냐고 말씀하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요. 제가 가두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탈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에도 반대 개념으로 가둠이라는 얘기를 쓴 거지. 네. 이것이 지금의 현재의 장애인 부모들이 현재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가둔 거냐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그 옛날에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연전노예라는 단어를 쓰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에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 네. 그것처럼 이제 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선택되어진 거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는 거기에 어떤 특정 공간에 있다는 점에서 갇혔다고 표현을 하신 거고, 특히 우리가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느 선택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요 문제 갈등을 좀 장애인들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고 좀 더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밝힌 입장이기도 한데요. 일단 투트랙을 이미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시설 거주, 그러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개량 내지 개선과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 이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님, 우리가 장애인 내부에서 이렇게 금방 우리 기자님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처럼 장애인계도 딱 갈려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갈등처럼 보이면 대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지? 장애인들은 왜 갈등을 저렇게 서로 갖고 있지? 왜 의견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지? 그래서 시작해서 장애인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는 시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민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길을 막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문제까지도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리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체가 인식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약간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형태를 좀 한 것도 사실이긴 하죠.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나갔을 때에도 어떤 분께서는 좀 뭐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못 봤다는 분도 막 되게 많고 했어요. 특히나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같이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그냥 휠체어를 타고 그냥 타는데 그냥 그분이 그 단체 사람처럼 보였다. 그 말을 문득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할지언정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까지 왜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방식의 시위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대화의 통로를 안 만들어주고 말을 통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과격한 수단을 쓰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것도 정부의 입장과 그쪽의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정부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단체 쪽에서는 가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 우리의 만남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서로의 입장 차가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논란만 가중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우선은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논의를 하고요.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아서 자립생활센터가 이게 법적 지위가 좀 약하고 장애인 단체로만 인정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정부로부터 얼마를 보조를 받고, 어떤 단체는 정부가 보조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얼마 받고, 어떤 데는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립생활센터마다 빈익비 부익비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시설로 아예 규정을 하게 되면 자립생활센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을 이제 개정하자라는 일이 있었고, 또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자립생활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도라고 할까요? 왜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 기자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거
그건 단순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IR 센터 운영에 의한 운영비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센터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안정화시키기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죠. 뭐 그 이외에 뭐 속내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요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논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다네. 이 법제화하는 것이면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애초에 IR 센터라는 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달라서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대표적인 두 단체가 한자협, 한자연일 텐데요. 한쪽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에 부딪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각자 물론 좋습니다. 각자 주장을 펼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두 단체의 주장하는 내용들, 주장하는 바들이 전체 장애인 아니면은 장애인 당사자 상당수 이익에 수렴하는 건지를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 단체에서 보인 행태들을 보여왔던 행태들을 보면 그동안에 각자 이해에 따라서 경제셈법이든 아니면 뭐 정치 논리든을 동원해 가면서 각 몇몇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좀 장애인 당사자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보다는 제공자 입장에서 어쨌든 단체의 그 발전을 위해서 법제화를 요구한 그런 경향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단체인데 이게 법제화가 되면 운동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자유로운 운동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자님, 우리가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법이 통과될 때에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법만 현재 만들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복지기관 그리고 당사자 운동, 사실 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이게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들어가 버리면은 장점은 있죠. 재정 지원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얻는 이득도 있으니까 좋긴 하고, 근데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당사자 운동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떠한 방향성이든 핵심은 사실 중심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자립생활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좀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IR 센터가 했던 활동들이 있고 그게 기존에 있던 복지관이라는 곳 그런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복지관 같은 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돌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게 법제화가 된 거는 좋은데 법제화가 됐을 때 이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립생활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이 많은 활동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건 이 법이 시행되는데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죠? 이 기자님, 그러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하나의 서비스 센터니까 네. 센터 역할을 하고 이 센터들끼리 연합단체가 또 있으니까 네. 연합단체나 아니면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운동을 하고 서로 분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장애인 복지시설하는 일장일단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자리를 잡은 IR 센터 입장에서는 매우 잘 된 거다. 왜냐하면 정부의 운영 지원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그 거대 센터를 운영하기에 유연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겠죠. 그 대신 어느 정도 작은 단체, 지금 막 생성되어 있는 IR 센터나 이런 데는 아마 더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복지시설로서의 법적인 규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미달하는 데는 대부분 문을 닫고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마 양분화되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로 완전히 재편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법 현재의 IR 센터를 사회복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독립의 여부는 어때요? 독립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는 안 하고 그냥 활동하면 돼요. 지금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별개로 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에서 운영비를 받는 센터들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IR 센터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럼 니들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 같이 가. 라는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법안이 통과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좀 중간 역할, 그 다음에 IR 센터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역할. 사실은 지금 현재 IR 센터랑 지역의 복지관이랑 사업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조금 뭔가 변별성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고민. 그러니까 독립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R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들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윤 기자님, 우리가 그 활동 지원 이제 서비스라든가 장애인의 여러 가지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립생활센터가 하는 기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 센터 소장님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사자들인데 학벌이 낮은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시설이 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추라라고 법이 만약에 만들어져 버리면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거기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을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오해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실제로 약간 예상되는 우려가 사실이고요. 일단 제도권에 편입되면 그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관리감독을 피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지위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을 정해진 그 기준과 판단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IR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든 이익이 수렴될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님.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면 센터니까 하나의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IR센터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일했던 분들은 경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급여도 체계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제대로 된 이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든가 또는 경력이 인정되다거나 이렇게 종사자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좀 더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결국은 장애인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건 이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이 좀 더 투명해질 것이고 재정 지원도 오니까 이전보다 더 운영하기도 용이해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경력에 대한 인정도 되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해서도 좀 안정되는 좀 성향은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뭐 자격 요건 같은지 그런 게 만약에 다 들어오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주로 일하시는 곳들 그런 IR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체가 되는 사례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는 사례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단순히 문을 닫거나 직원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이 IL 센터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법에 제도화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재편은 당연히 있겠지만 색깔마저 바뀌게 돼버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게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갖고 사실 이게 크게 이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계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싸움이 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선 이제 싸움의 단계보다는 진짜 이걸 이제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잘 제도에 정착을 시킬 건지를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토크쇼에 이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탑5 이슈에 대해서 오늘 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장애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의 이슈들을 통합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연말에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요. 예, 좋은 주말 또는 또 연말에 좋은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